현무 파이브. 지금 한국이 핵탄두를 개발하겠다는 거 아니야? 한국 같은 무책임한 소국이 가져서는 안 되는 무기인데 우리같이 책임 있는 대국도 아닌 한국의 의도는 너무 불순한 거 아닌가요? 국군의 날 행사장, 한 중국 기자가 매우 분노해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한국 연구진이 수개월 내에 핵탄두를 개발해 핵전쟁에 뛰어드는 것이 아니냐며 뒷목을 잡고 넘어가고 있는데요. 싸늘한 시선으로 주변 기자들이 바라보고 있는데 유독 눈에 띄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CNN의 한국계 미국인 기자인데요. 오늘 사연은 이 기자분이 보내주셨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CNN의 국방 및 안보 전문 기자 제시카 김입니다. 최근 한국의 국군의 날 행사를 취재하기 위해 한국에 방문했는데요. 미국에 돌아가기 전 제가 겪은 놀랍고 특별한 이야기들을 전달해보고 싶어 이렇게 메일을 보내봅니다. 한국에 방문한 이유는 서울공항에서 열린 제76주년 국군의 날 기념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서였어요. 여러 기자들 중 제가 한국계이기 때문에 팀장님이 특별히 절 선택했죠. 한국에 정말 오래간만에 가는 거라 몹시 떨리고 설레더군요. 긴 비행시간을 끝내고 곧바로 행사장에 도착했는데 긴장감 넘치는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그 순간이 왔죠. 현무5 미사일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평소 알고 지내던 기자들의 탄성이 터지자 안면이 있던 한국 국방부 관계자들의 얼굴에 자랑스러운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저도 보자마자 감탄이 나오더라고요. 와, 저게 현무5인가요?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는데 옆에 있던 한국 국방부 관계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해 주었죠. 네, 맞습니다. 9축 18개의 바퀴로 구성된 이동식 발사대에 탑재된 거대한 미사일입니다. 저는 그 크기에 압도되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 미사일의 파괴력은 핵무기에 버금간다는데요. 프랑스 기자가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탄두 하나의 중량이 무려 8톤에 달한다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무거운 수준의 탄두를 가진 미사일 중 하나예요. 정말 놀랍네요. 제가 감탄했죠. 이 정도 규모의 미사일을 개발하는데 얼마나 걸렸다고 하던가요? 공식적으로는 약 3년이 걸렸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그 이전부터 준비해 왔겠죠? 한국 기술력은 이미 알고 있었는데 보면 볼수록 놀랍네요. 옆에서 대화를 듣고 있던 각국의 기자단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이 이렇게 인정받고 있다는 사실에 내심 뿌듯하기도 했습니다. 내 뿌리가 이렇게 멋진 곳이야 하는 그런 느낌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때 중국 기자 한 명이 다가와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다들 중요한 걸 놓치고 있네요. 이런 강력한 무기가 오히려 이 지역의 평화를 위협하지 않을까요? 중국은 이를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이걸 개발한 의도를 파악하는 게 기자들의 역할 같은데 다들 그저 감탄만 하다니 순간 분위기가 싸늘해졌어요. 제 속에서는 뭔가 욱하고 올라오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모든 국가는 자국 방어를 위한 권리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 기술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겠죠. 제 취재로는 한국이 이를 순수한 방어 목적으로 개발했다고 봅니다. 제 답변에 중국 기자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하지만 과하죠. 한국이 굳이 이렇게까지 개발에 힘을 쏟는 저희가 궁금하네요. 이 사람 정말 왜 이렇게 뱀에 꼬였을까? 다들 우리의 대화를 흥미롭게 바라보는 시선이 느껴지자 저도 질 수 없었습니다. 현무5 미사일은 단순한 무기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이는 한국의 기술력과 방위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이에요. 더 나아가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죠. 리 웨이의 눈썹이 치켜 올라갔어요. 한미동맹 강화라고요? 어떤 의미에서죠? 네,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현무5와 같은 첨단 기술은 한국이 미국의 든든한 협력자로서 지역 안보에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이는 미국의 부담을 덜어주면서도 동맹의 가치를 높이는 거죠. 제 설명에 리 웨이는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저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어요. 게다가 이런 기술 발전은 양국 간의 기술 협력을 더욱 촉진할 수 있어요. 미국의 첨단 기술과 한국의 혁신적인 접근이 만나면 더 나은 방위 시스템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이는 결국 이 지역의 안정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리 웨이가 물었어요. 그래도 이런 무기 개발이 군비 경쟁을 부추기지 않을까요? 이 질문에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대답했습니다. 군비 경쟁에 대한 우려는 이해합니다. 하지만 현무5와 같은 무기의 존재 자체가 오히려 전쟁을 억제하는 강력한 힘으로 작용할 수 있어요. 공격받으면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죠. 이는 평화를 유지하는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리 웨이는 여전히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워낙 보는 눈들이 많으니 가만히 있었던 것 같은데 더 이상의 반박은 하지 않았죠.
하지만 몹시 못마땅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는 시선이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한두 번 겪어본 게 아니에요. 중국 기자들의 중화사상, 그리고 한국에 대한 비틀린 감정은 기자가 된 이후 여러 번 경험을 해서 익숙했습니다. 동료 카메라맨에게 으쓱하고 어깨를 축혀 올리고 넘기는 수밖에 없었죠. 제가 완벽한 백인이 아니고 한국계인 걸 아니까. 저렇게 한국에 대해 공격적인 이야기를 하는 걸 알고 있지만 그래도 잘 대처했다고 생각했어요. 한숨이 좀 나오더군요. 그래도 중국 기자들이 저런 태도를 보였다는 건 그만큼 한국의 기술력이 놀라웠다는 이야기이니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자부심을 가져야지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호텔방에 도착해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화면에 손가락을 올리며 잠시 망설였어요. 그리고 이렇게 글을 시작했습니다. 현무5 미사일,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 안보 지형을 바꾸다. 이 문장을 쓰고 나니 갑자기 무거운 책임감이 밀려왔어요. 내가 쓰는 이 기사가 세계로 퍼져나갔을 때 어떤 파장을 일으킬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숨을 고르고 제 역할인 객관적이고 공정한 보도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기사를 쓰면서 현무5의 기술적 특성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18개의 바퀴 20m에 달하는 발사관, 8톤에 이르는 탄두 중량. 이 숫자들이 의미하는 바를 독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어요. 그리고 이 미사일이 가져올 전략적 변화에 대해 분석했습니다. 한국의 방위 능력 향상, 미국과의 동맹 강화, 그리고 북한과 중국에 대한 억제력. 이 모든 요소들을 균형 있게 다루려고 노력했죠. 특히 한미 관계에 대해서는 더 깊이 파고들었어요. 현무5가 어떻게 양국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 수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동북아 안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세심하게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중국과 러시아의 우려도 빼놓지 않았어요. 비록 중국 기자가 제게 좀 기분 나쁘게 표현하긴 했지만 그들의 입장에서 보는 현무5가 어떻게 보이는지, 그리고 이것이 지역 긴장을 고조시킬 가능성은 없는지도 다루는 것도 제 역할이니까요. 마지막 문장을 쓰기 전 한참을 모니터를 바라봤습니다. 제 기사가 이 복잡한 상황을 제대로 전달하고 있는지, 독자들에게 균형 잡힌 시각을 제공하고 있는지 걱정되더군요. 아무래도 낮에 감정에 좀 치우쳐졌던 게 신경이 쓰였습니다. 그때 문득 어릴 적 할아버지께서 해주신 말씀이 떠올랐어요. 지식은 양날의 검이란다.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세상을 살리기도 해치기도 한단다. 현무5도 마찬가지겠죠. 이 강력한 무기가 어떻게 사용될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떨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현무5는 한국의 자주국방 의지와 기술력을 보여주는 상징이에요. 이 무기는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고 동북아 안보 균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히 하고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며 주변 강대국들에게 한국의 위상을 각인시킬 수 있는 전략적 자산이니까요. 현무5의 존재 자체가 전쟁을 막고 평화를 지키는 강력한 수단이 될 거라고 봤죠. 물론 이해관계가 얽힌 일부 국가들의 우려도 이해할 수 있었지만 한국의 방위력 강화가 결국 이 지역의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해 보였습니다. 이 첨단 무기가 한국의 안보를 더욱 굳건히 하고 나아가 세계 평화에 이바지하는 초석이 되길 희망한다는 메시지로 마무리했어요. 그리고 보내기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제 제 기사가 세상에 나가 어떤 반향을 일으킬지 지켜봐야죠. 그리고 한국에서의 일정도 아직 끝이 아니었고요. 다음날 아침 국방부에서 현무5 미사일에 대한 추가 브리핑이 있었어요. 세계 각국의 취재진들이 모여들었죠. 자리에 앉아 주변을 둘러보니 다양한 국적의 기자들이 보였습니다. 브리핑이 시작되고 한국 국방부 관계자가 현무5의 세부 사항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현무5는 이동식 발사대와 함선에서도 발사 가능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200기 이상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이 말에 취재진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었어요. 특히 미국, 프랑스, 독일 기자들의 눈빛이 반짝이는 게 보였죠. 그때 옆자리에 중국 기자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며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핵탄두도 없는 미사일을 가지고 뭘 그리 대단하다고. 어제랑은 또 다른 기자였는데 어딜 가나 중국 기자들은 늘 이렇게 튀었습니다. 좀 짜증이 났어요. 무시하고 계속해서 메모를 했습니다. 저는 현무5의 놀라운 성능이 궁금했으니까요. 현무5의 파괴력은 실로 놀랍습니다. 최근 이스라엘이 헤즈볼라 벙커 공격에 사용한 폭탄보다 무려 5배 이상의 파괴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탄두 중량이 8톤에 달하는데 이는 전 세계에서 가장 무거운 수준입니다. 이 말에 다시 한번 취재진 사이에서 탄성이 터져나왔어요. 하지만 중국 기자는 여전히 못마땅한 표정이었죠. 현무5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이동식 발사대입니다. 9중 18개의 바퀴로 구성된 이 발사 차량은 개 걸음 방식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개가 옆으로 걷는 것과 같은 움직임을 말하는데 좁은 공간에서도 쉽게 방향을 전환할 수 있어 전술적으로 큰 이점을 제공합니다. 이 설명에 기자들 사이에서 감탄사가 터져나왔어요. BBC 기자가 옆자리 동료에게 이건 정말 혁신적인데? 라고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죠. 우리는 앞으로 200기 이상의 현무5를 배치할 계획입니다. 이는 한반도 전역은 물론 주변 위협에 대한 강력한 억제력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이 말에 장 웨이펑 기자가 참지 못하고 불쑥 질문을 던졌어요. 그럼 이 미사일의 사거리는 얼마나 됩니까? 중국도 사정권에 들어가나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국방부 관계자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현무5의 정확한 사거리는 군사기밀입니다. 다만 이 미사일은 순수하게 방어용으로 개발되었음을 강조드립니다. 장 기자는 이 대답에 만족하지 못한 듯 했어요. 그의 얼굴에는 의심과 불만이 가득했죠. 하지만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진 않았습니다. 관계자는 현무5의 놀라운 기술력에 대한 설명을 이어갔고 미사일의 정확도와 요격 회피 능력에 대한 설명에 많은 기자들이 감탄했죠. 그리고 브리핑이 끝나고 기자들끼리 의견을 나누는 시간이 있었어요. 미국 CNN 동료가 저에게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제시카, 이건 정말 대단한 뉴스야. 한국의 기술력이 이 정도일 줄은 몰랐네. 추가 기자는 이 기술력에 집중을 좀 해야겠어. 그때 중국 기자 장 웨이펑이 끼어들었어요. 뭐가 그리 대단하다는 겁니까? 우리 중국은 이미 ICBM을 가지고 있어요. 12,000km를 날아가는 펑42를 발사했다고요. 한국의 이런 과대 광고에 속지 마세요. 그의 말에 주변 기자들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저는 침착하게 대응하려 노력했습니다. 장 기자님, 현무5의 의의는 단순히 사거리나 파괴력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는 한국의 자주국방 의지와 기술력을 보여주는 상징이에요. 게다가 이동식 발사대의 혁신적인 설계는 정말 놀랍지 않나요? 장 기자는 제 말에 흥분한 듯 했어요. 그래서 뭐요? 결국 미국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게 한국 아닙니까? 결국 미국 밑에 있는 나라인데 당신이 한국계라고 해서 너무 한국적으로 치우친 시각으로 바라보는 건 좋지 않다고 보이네요. 게다가 당신은 한국 기자가 아니고 미국 기자잖아요. 미국의 기사가 한국 시각에 의해서 쓰여지다니 좋은 기사가 나오기 어려워 보이네요. CNN은 이런 것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는 걸까요? 장 기자의 말에 주변 기자들이 불편한 기색을 보였어요. 프랑스 기자가 나서서 말했습니다. 진정하세요, 장 기자님. 우리는 객관적으로 사실을 보도해야 하는 기자라는 건 누구에게나 변함없는 사실이에요. 제시카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어제 보지 않았나요? 한국의 현무5가 가진 기술적 혁신은 분명 주목할 만해요. 아주 솔직하게 전 너무나 부러운데요. 당신들은 한국 가까이 있는 나라가 아니라 이렇게 남일처럼 바라보고 있는데요. 중국인으로서 저는 몹시 우려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은 북한을 핑계로 군비를 확장하고 있어요. 이는 분명 중국을 겨냥한 것이고 이에 대해서 세계 언론이 꼭 다뤄야 한다고 봅니다. BBC 기자가 나서서 말했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을 우리가 기사에 쓸 수 없지 않겠습니까? 개인의 의견은 저희도 경청하겠지만 지금 장 기자님 말을 그대로 쓰기는 어려워 보여요. 하지만 장 기자는 멈추지 않았어요. 당신들은 모르는 겁니다. 한국은 이미 핵무기 개발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3개월이면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고요. 이건 동북아 평화에 대한 심각한 위협입니다. 결국 브리핑장에 있던 한국 국방부 관계자가 개입해야 했습니다. 리 기자님, 그런 근거 없는 주장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은 핵무기 개발 의도가 전혀 없음을 분명히 밝혀왔습니다. 지금 각국 기자단에게 이렇게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를 하신다면 퇴장 조치하겠습니다. 리 웨이는 마지못해 입을 다물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분노와 질투심이 가득했어요. 그의 모습을 보며 현무5가 중국에 얼마나 큰 위협으로 느껴지는지 실감할 수 있었죠. 브리핑이 끝나고 나오면서 주변 기자들이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중국이 저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걸 보니 현무5가 정말 대단한 무기인가 봐. 한국의 기술력이 중국을 위협할 정도로 발전했다는 거 아닐까? 현무5가 동북아 힘의 균형을 바꿀 수도 있겠어. 복도에서 우연히 마주친 BBC의 기자 역시도 마찬가지더군요. 아까 제 썩은 표정을 보았는지 씩 웃으며 말을 걸어왔어요. 제시카, 너도 봤지? 중국 기자의 반응이 정말 흥미롭더라. 현무5가 중국을 얼마나 긴장시키고 있는지 잘 보여주는 것 같아.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리 웨이의 반응은 단순한 개인의 의견을 넘어서 중국 정부의 입장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현무5가 동북아 안보 지형을 크게 바꿀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뭐 웃어 넘겨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호텔에 와서 확인해 보니 이미 중국 언론에서는 아까장 기자와 비슷한 논조로 수차례 뉴스 보도가 나갔더군요. 여기에 대해서도 기사를 써야 할 필요가 있겠다 싶었습니다. 오후 취재 전 먼저 초안을 좀 잡아놨습니다. 현무5의 등장은 단순한 무기 개발을 넘어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힘의 균형을 예고하고 있다. 중국의 과민 반응은 이 미사일이 가진 전략적 중요성을 역설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앞으로 현무5가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 안보 지형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오후 취재는 주한미군 관계자인 마이클 존슨 대령과의 인터뷰로 이어졌습니다. 용산 기지 내 회의실에서 만난 존슨 대령은 현무5에 대해 상당히 구체적이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았어요. 현무5는 한국의 자주국방 능력을 크게 향상시킬 겁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거예요. 존슨 대령이 말문을 열었습니다. 이어서 그는 현무5의 놀라운 성능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현무5의 탄두 중량은 8톤 이상으로 세계에서 가장 무거운 수준입니다. 이 괴물 미사일은 한국군의 대량 응징 보복 능력을 크게 향상시켜줄 겁니다. 존슨 대령의 말에 궁금증이 생겨 더 자세히 물어봤어요. 그 정도 파괴력이면 북한의 지하시설도 타격할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현무5는 북한 지휘부가 은신할 것으로 예상되는 100m 깊이의 지하 벙커도 무력화할 수 있다고 평가됩니다. 이는 북한에 대한 강력한 억제력이 될 겁니다. 이어서 그는 새로 창설된 전략사령부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전략사령부 창설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제 한국군은 북한의 핵과 대량 살상 무기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었죠. 미국의 전략사령부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한미 간 통합된 억제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겁니다.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이런 발전상을 듣자 가슴이 뿌듯해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객관성을 유지하려 노력하며 다음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런 무기체계의 발전이 혹시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지는 않을까요? 존슨 대령은 진지한 표정으로 답했어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이런 강력한 억제력이 있어야 북한의 도발을 막을 수 있습니다. 현무5와 같은 무기체계, 그리고 새로 창설된 전략사령부는 모두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위한 것입니다. 인터뷰를 마치고 나오면서 현무5와 전략사령부 창설이 단순한 군사력 증강을 넘어 한반도의 안보 지형을 크게 변화시킬 수 있는 전환점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저는 이 상황을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었고, 이는 제 취재에 큰 도움이 됐습니다. 한국의 국방력 발전을 자랑스러워하면서도 동시에 이것이 동북아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었죠. 이 경험을 통해 저는 기자로서, 그리고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한 단계 성장한 것 같았습니다. 앞으로 이 복잡한 상황을 어떻게 세계에 전달할 수 있을지 그 책임감의 어깨가 무거워지면서도 한편으로는 가슴이 뛰는 걸 느꼈어요. 호텔 방으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며칠간의 경험을 되새겨봤어요. 현무5 미사일 취재를 통해 한국의 놀라운 기술력을 목격하면서 제 마음속에서는 복잡한 감정들이 소용돌이쳤습니다. 한국계 미국인으로 자라면서 저는 늘 정체성의 혼란을 겪어왔어요. 미국에서는 너무 아시아적이라는 시선을, 한국에서는 너무 미국적이라는 평가를 받곤 했죠. 이번 취재 초기에도 그런 불안감이 있었어요. 과연 내가 이 복잡한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고 전달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던 거죠. 제가 경력이 그리 길지 않아서 생긴 걱정이기도 하겠지만요. 하지만 취재를 진행하면서 제 안의 두 정체성이 오히려 강점이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한국의 문화와 역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미국인의 시각에서 이 상황을 바라볼 수 있었거든요. 특히 현무5의 놀라운 기술력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면서 가슴 한편에서 자부심이 올라오는 걸 느꼈어요. 제 뿌리인 한국이 이렇게 대단한 성과를 이뤄냈다는 사실에 무언가 뭉클해지더라고요. 미국 동료들의 반응을 보면서 그 자부심은 더 커졌어요. CNN의 베테랑 동료 기자, BBC 기자 등 각국의 기자들이 한국의 기술력이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 정말 놀랍군. 이라고 말했을 때 저도 모르게 어깨가 으쓱해졌으니까요. 이런 고민 속에서 문득 제가 특별한 위치에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한국과 미국 두 나라를 모두 이해하는 제가 이 복잡한 상황을 세계에 전달하는 다리 역할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노트북을 펴고 새 기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현무5 한국의 기술력 세계를 놀라게 하다. 이 기사에서 저는 현무5의 기술적 성과를 상세히 설명하면서 이것이 한국의 국제적 위상 변화를 어떻게 반영하는지 분석했어요. 동시에 이로 인한 주변국들의 반응과 향후 전망도 균형 있게 다뤘죠. 기사를 마무리하며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현무5는 단순한 무기 개발을 넘어 한국이 세계 무대에서 어떤 위치에 서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이다. 이는 한국의 놀라운 기술력과 혁신 능력을 증명하는 동시에 동북아 안보 지형의 변화를 예고한다. 앞으로 한국이 이 기술력을 어떻게 활용하고 국제사회와 어떻게 협력해 나갈지 주목해야 할 것이다. 보내기 버튼을 누르고 나서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이 기사로 제가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그리고 국제기자로서 한 단계 성장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불빛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제 안의 두 정체성 그리고 제가 가진 특별한 시각이 앞으로 어떤 이야기들을 만들어낼지 기대되더라고요. 미국에 돌아온 지금 저는 한국 뉴스를 매번 체크하며 한국의 또 다른 시작을 기대하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 뿌리에 대한 자부심과 함께 세계를 향해 더 넓은 시각으로 나아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번 취재를 너무 급히 갔다 와서 한국을 제대로 즐기지 못했는데 선선한 가을 날씨가 벌써부터 그립네요. 한국의 가을이 다가기 전에 빠른 시일 내에 한국을 다시 찾고 휴가를 즐겨볼까 생각 중입니다. 벌써부터 그리운 한국인데요. 여행으로 방문하고 나서도 또 소식 전하겠습니다. 한국인들 때문에 우리 위대한 일본 조상들이 강간범, 침략범으로 욕먹고 있는데 지금 내 입에서 한국에 갈 거라는 소리가 나와. 아빠,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만 좀 해요. 여기 아버지와 싸우고 있는 한 일본 소녀가 있습니다. 싸우는 이유가 딸이 다니는 학교의 수학여행지 때문이라고 합니다. 언뜻 보기에는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인데요. 올 봄에 한국에 수학여행을 왔던 일본 여학생의 사연, 함께 시작하시죠. 잠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않으셨죠?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에 살고 있는 고등학생 미사키라고 합니다. 지금 일본에 엄청난 한류바람이 불고 있는 것 아시죠? 저와 제 친구들도 다를 바 없답니다. 저와 친구들은 학교에서 매일같이 한국 드라마 감상을 나누고 또 K-팝 아이돌 소식도 공유하며 대학교에 진학하면 한국으로 꼭 놀러가 보고 싶다는 소망을 나누고 있는데요. 특히 제가 살고 있는 구마모토는 일본 지역들 중에서도 시골이라서 한국 드라마에 나오는 반짝반짝한 도시를 보면 항상 부러움에 휩싸이곤 합니다. 제일 부러운 건 가족 휴가로 같이 한국으로 놀러가는 친구들입니다. 저와 같은 반 친구 사화짱은 우리 반에서 유일하게 한국을 다녀온 친구인데요. 얼마나 자랑을 하는지 질투도 내심 났습니다. 아버지가 송가인이라는 유명한 트로트 가수 팬이라서 아버지 주도하에 한국 여행을 갔다 왔다는데 아빠가 송가인 씨 콘서트를 보는 사이 엄마와 자기는 쇼핑을 했고 드라마에서만 보던 한국의 예쁜 카페도 가고 닭갈비도 먹어보았다며 어찌나 자랑을 하던지요. 이렇게 여행을 가는 건 우리 집은 꿈도 못 꾸거든요. 저희 집 경제 사정 때문이냐고요? 아닙니다. 부끄럽지만 우리 아빠는 가끔 한국 방송에도 출연한 사람입니다. 안 좋은 쪽으로요. 바로 한국인들이 입을 모아 욕을 하고 일본 안에서도 욕을 하는 혐한 우익입니다. 그래도 아빠는 저와 어머니께는 자상한 사람이고 일도 열심히 하셔서 제가 부족한 것 없이 자랐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사이가 꽤 좋았는데요. 제가 한류에 빠지게 되면서 점점 아버지와 다투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제가 한독에 푹 빠지게 된 계기는 바로 BTS인데요. 그 중에서도 B씨를 정말 좋아합니다. 완벽한 얼굴과 놀라운 실력을 가진 최고의 가수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를 계기로 한국의 다른 아이돌들을 알게 되었는데 일본의 자니스 아이돌들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멋진 외모, 장신의 키, 그리고 앵앵거림 없는 노래 실력에 미친 듯이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한국 드라마는 또 얼마나 재밌던지요. 맨날 내용도 거기서 거기이고 연기력도 별로인 일본 드라마는 정말 이제 눈에 차지 않습니다. 저희 엄마도 동의하는 부분인데요. 아예 몰랐으면 모를까 한국 드라마를 알고 난 이후로는 유치한 일본 드라마는 더 이상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부터인가 제 꿈은 한국에 꼭 한번 방문하는 것.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대학교도 한국으로 가고 싶다는 것인데요. 이런 저에게 너무나 좋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학교의 수학여행지가 한국으로 정해졌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지난 2020년 1월 이후 3년 만에 이루어진 일본 학생들의 한국 수학여행이라 한국에서 취재 열기도 꽤 뜨거워 아마 관련한 소식을 본 한국분들도 꽤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으로의 수학여행지 결정 소식을 듣자마자 같은 반 친구들과 함께 얼싸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그토록 고대하던 한국행이라니 4박 5일이라 아주 길진 않지만 남산타워, 남대문시장, 명동, 롯데월드, 경복궁 등 제가 가보고 싶었던 중요한 곳들은 다 가볼 수 있는 일정이라 기대감으로 심장이 터져나갈 것 같았습니다. 문제는 저희 아빠였습니다. 학교 수학여행지가 한국으로 정해졌으니 이 통신문에 나온 수학여행비를 내야 해 라고 이야기하자마자 정말 난리가 난 겁니다. 학교에 한국인이 근무하냐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이렇게 거짓말을 일삼고 이기적이며 일본인을 심하게 차별하는 한국으로 학생들의 수학여행지를 결정할 수 있냐며
노발대발하셨습니다. 그리고는 학교에 항의 전화를 걸어 한국으로의 수학여행을 막아야겠다고 하셨죠. 세상에나, 학교에 그런 민폐를 끼치면 저는 어떻게 얼굴을 들고 학교를 다닐까요? 학교에서 결정된 일인데 어떻게 변경을 하겠냐? 일정도 다 나왔다는 제 항변에 그럼 위험한 한국으로 너를 보낼 수 없으니 너라도 수학여행을 빠지라고 하더라고요. 한국인이 일본인에게 테러를 하면 어떻게 하냐며 절대로 네가 한국을 가는 건 허락을 못한다고요. 그때부터 눈물이 줄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한국은 무조건 안 된다며 반대를 하는 아빠가 너무 미웠어요. 제가 한국에 푹 빠지면서 역사 문제에 대해서도 알아봤는데 학교에서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 아주 깊게는 알 수 없지만 일본 두상들이 한국에게 독일 나치와 다를 바 없는 짓들을 했고 그건 사과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왜 아빠는 제대로 알아볼 생각을 안 할까요? 이 문제로 저는 수학여행을 가기 전날까지 아빠와 무섭게 싸웠던 것 같습니다. 결국 제가 라인 메신저로 한국에서 무엇을 먹고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하나하나 보고한다는 조건으로 겨우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한국, 저희를 향해 쏟아진 카메라 플래시 세례와 잘 왔다는 인사만 있었을 뿐 아빠 말처럼 일본인이라고 꺼지라는 사람도 저희에게 계란을 던지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모두 친절하게 반겨주기만 했죠. 실시간으로 뜨는 뉴스를 계속 아빠에게 전송했는데 아빠는 묵묵부답이더군요. 저희는 던주에 가서 한옥마을 구경도 하고 한복도 입어보면서 기념사진도 찍어보았죠. 한국의 전통과 멋을 알기에는 너무나 좋은 곳이었습니다. 길거리에서 파는 여러 가지 음식도 먹어보았는데 겉보기에만 그럴듯하고 맛은 없는 일본의 음식들과는 차원이 다른 맛이었습니다. 구마모토현에도 새마을 식당 같은 한국 식당이 들어와 있는데 아버지가 하도 난리를 치는 통에 일본에 있는 한국 음식점을 가본 적이 없는 전 한국에 와서 진정한 맛을 깨닫게 된 기분이었죠. 더 놀라웠던 건 한국인들의 인심이었습니다. 시장 구경을 하러 갔는데 유난히 고소한 냄새가 나는 곳이 있어서 보니 김을 파는 곳이었는데요. 일본에서 한국김이 유명하다는 건 잘 아시죠? 일본에도 김이 있긴 있는데 한국 김과는 맛이 완전 다릅니다. 일본 김은 좀 두껍고 간장 맛이 나서 바삭하고 얇은 한국 김과는 맛이 완전 다르죠. 고소한 냄새에 이끌려 김 붓는 장면을 사진을 찍으니 아주머니께서 이리 와보라고 손짓을 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제가 뭘 잘못한 줄 알고 벌벌 떨면서 가까이 갔는데 아주머니께서 굽던 김을 먹기 좋게 잘라 입에 넣어주시더라고요. 저뿐만 아니라 함께 있었던 친구들 모두요. 이걸 먹으면 돈을 내야 하나 싶어서 지갑을 꺼내니까 손사래를 치며 번역 앱으로 한국에 와서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잘 놀다 가라. 일본인들이 한국김 좋아한다니까 맛보고 가라고 그냥 준 것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갑자기 눈물이 왈칵 차올랐습니다. 역사 문제에 있어서 피해자는 한국인이 저 같은 일본인이 밉게 보일 법도 한데 한국에 와서 잘 놀고 가라는 따뜻한 덕담을 해주시다니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찾아간 한국 고등학교 학생들도 저희를 모두 격렬히 환영해 주었고 저희는 번역 앱과 서툰 한국어, 영어, 일어를 섞었으며 K-팝과 드라마, 이야기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역사 문제에 대해서도 서툴게 물어봤는데 한국 학생들은 일본이 명백하게 한국에게 잘못한 일이고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 하는 건 맞지만 한국에 온 너희들에게 나쁘게 굴 이유는 없다고 했습니다. 머리를 크게 한 대 맞은 느낌이었습니다. 아빠는 우물안 개구리처럼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있는 사람이었죠. 정작 한국인들은 더 넓은 아량으로 일본인을 감싸 안고 참을성 있게 한국의 사과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말이죠. 이런 한국인들을 비난하다니 아빠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고 장문의 라인 메시지를 보냈는데 읽기만 하고 답변이 도통 없더라고요. 한국까지 와서 기분 상한 채로 돌아다니는 건 시간 낭비기에 일단 무시하고 저는 열심히 한국을 즐겼습니다. 아, 제가 정말 감탄했던 건 전주가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라는 점인데요. 구마모토현에 혹시 와 보신 한국분들이라면 알 겁니다. 좋게 말해 자연이 좋은 시골이고 나쁘게 말하면 촌구석이죠. 그런데도 전주가 이 정도 인프라이면 서울은 어느 정도일지 드라마에서 본 것보다 더 반짝거리고 멋지지 않을까 싶었죠. 서울로 이동하며 두근댔던 가슴은 도착하자마자 크게 부풀어 오른 느낌이었습니다. 드라마에서 보던 서울보다 진짜 서울은 훨씬 휘황찬란하고 멋졌으니까요. 처음으로 깜짝 놀랐던 건 지하철이었는데요. 구마모토는 노면 전차가 다니는 곳입니다. 100년째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가까이서 보면 곧 부서지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죠. 그리고 자동차 신호와 함께 다니기 때문에 자동차가 멈추면 같이 멈추고 달리면 같이 달립니다. 별반 빠를 것도 없고 좋을 것도 없는데요. 그나마도 이걸 이용하려면 지폐를 잔돈 교환기에서 잔돈으로 바꿔 딱 맞게 요금통에 넣어야 합니다. 웃긴 건 요금통과 잔돈 교환기가 붙어 있어 딴 생각을 하다가 잔돈 교환기에 넣을 돈을 요금통에 넣게 되면 다시 돈을 찾을 방법이 없죠. 도쿄 지하철은 좋지 않냐고 할 수 있는데요. 저도 가끔 길을 잃어버린 적이 있을 만큼 굉장히 복잡합니다. 환승을 하려다가
지하철을 반대로 타거나 환승역을 놓치는 건 예사실이죠. 부끄럽지만 일본인인 저도 도쿄에 갔다가 길을 헤맨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한국 지하철은 깔끔하고 큰 역사 안에 환승 표시가 잘 되어 있고 지하철 역무원분들에게 안내를 부탁하면 정말 친절하게 도와주셨습니다. 일본에서 이런 친절을 기대하기는 어려운데 한국인의 이런 친절과 배려심은 꼭 배워가야겠다는 생각을 했죠. 저희 환상적인 수학여행은 롯데월드가 정점이었는데요. 일본의 놀이동산을 한국 사람들도 꽤 많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심심한 놀이기구가 많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놀이기구의 스케일과 스릴이 엄청나 즐기기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일본에서는 한국 교복을 입고 사진 찍는 것이 유행인데 친구들과 염원하던 한국 교복을 입고 사진을 찍어서 소원 성취도 했고요. 놀라운 건 한국인들의 세련됨이었는데요. 저는 일본 여성치고 키가 좀 큰 편입니다. 일본에서는 놀이기구에서 줄을 서 있을 때 뒤를 돌아보면 저보다 키 큰 남자를 찾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한국 남자들은 키도 크고 하나같이 세련된 옷차림에 좋은 피부를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드라마 속 배우들이 진짜였구나 하는 생각에 저는 다시 한번 한국으로의 유학을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이런 환상적인 수학여행 체험기는 하나도 빠짐없이 낱낱이 아빠에게 보냈는데 도통 말이 없으셨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욕을 먹거나 테러를 당하는 것 아니냐고 난리치던 아빠는 어디 가고 왜 한 번도 안부를 묻지 않는지 이쯤 되니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수학여행 마지막 날 밤 아빠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아빠가 착가앉은 목소리로 일단 와서 이야기하자고 하더라고요. 집에 무슨 일이 있나 싶었는데 어차피 내일 집으로 가니 가서 들어보자는 생각으로 귀국을 했죠. 한국 김과 한국 화장품 그리고 예쁜 옷들과 BTS 굿즈까지 한가득 쇼핑한 것들을 끌어안고 집으로 가면서 내심 걱정이 되었습니다. 분명 이걸 보면 아빠가 한국에 돈을 주고 왔냐며 내가 힘들게 번 돈을 한국에 썼다고 노발대발할 텐데 하는 생각이 불쑥 들었죠. 천국에 있다가 지옥으로 툭 떨어진 느낌이었습니다. 조심조심 집으로 들어간 순간 저는 화들짝 놀랐는데요. 아빠가 거실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빠의 첫 마디는 재미있었니? 였죠. 거짓말을 할까 하다가 정말 재미있고 행복했던 것은 사실인지라 네, 재미있었어요. 하고 후다닥 방으로 들어가려는데 저를 불러 세우시더라고요. 아빠와 마주보고 가만히 거실에 앉아있자니 너무 불편했습니다. 이윽고 아빠가 말을 꺼냈는데 저는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미안하다 미사키. 아빠 때문에 부끄러운 적 많았지? 라고 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내가 뭔가 단단히 잘못 들은 것 같아서 아빠를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었는데 아빠는 제가 보내준 한국 여행기를 실시간으로 전해 들으며 처음에는 믿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 나라니까 욕먹이기 싫어서 거짓말을 하는구나 싶으셨다는데요. 계속해서 쏟아지는 사진과 조작이 불가능한 동영상들을 보며 한국인이 왜 이렇게 친절하게 아량을 베풀지? 란 생각을 계속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제껏 머릿속에서 그려낸 한국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에 혼란이 와서 아버지께서는 매번 사용하는 사이트가 아니라 다른 사이트에서 한국과 일본의 과거사에 대해서 찾아봤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서는 엄청난 쇼크를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알고 있던 것과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었으니까요. 나를 꼴딱 세면서 계속해서 자료를 찾아보시고는 내가 알고 있던 건 모조리 다 거짓이었고 일본 입장에서 조작된 이야기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하셨죠. 제가 어설프게나마 공부해서 전달했던 역사 이야기가 거짓이 아니라는 것도 이제 아셨고요. 그래서 그동안 혐한 우익으로 활동해왔던 세월이 부끄러워지셨고 또 그런 아빠를 둔 제가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을지 미안하다고 하셨습니다. 아빠 머리에 벼락이라도 맞은 걸까요? 이렇게 갑자기 변해버린 아빠의 모습이 너무 생소했는데 아빠는 말씀하시더라고요. 늘 접하는 정보만 접해서 그렇다고 너에게 생생한 한국의 모습을 전달받지 못했으면 이런 깨달음은 없었을 것이라고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아빠와 싸워왔는데 이번 수학여행으로 이렇게 아빠의 사고방식이 바뀌다니요. 기쁘고 또 한편으로는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이제 한국어 공부를 시작합니다. 아빠와도 역사 공부를 짬내어하며 한국에 대해서도 제대로 더 알아보고 싶고요. 공부를 하며 한국어에 능통하게 되면 한국 유학도 꿈꿔볼 수 있겠죠. 오늘은 한국 국군이 날 행사를 취재하며 한국의 국방력에 깜짝 놀란 미국 기자의 사연 그리고 한국으로 수학여행을 왔던 일본 여고생의 사연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계속해서 좋은 사연을 소개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이상 감동저장소였습니다. 다들 옷을 안 입었는데 이렇게 아무렇지 않다니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얼마 전 영국 방송국의 미녀 PD가 한국에 왔다고 합니다. 한국에 와서 취재를 하다가 방문한 곳에서 수많은 한국인들이 옷을 입지 않고 돌아다니는 광경을 보고 큰 충격에 빠졌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내 그곳에 매료되어 떠나기 싫어졌다고 하네요. 대체 무슨 사연일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의 BBC 방송국에서 PD로 일하고 있는 커스틴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세계의 음식 문화를 조명하는 다큐멘터리를 제작 중인데요. 영국 사회에 깊이 침투한 한국의 음식, K푸드가 빠질 수 없지 않겠어요? 저희 다큐멘터리 제작팀들이 세계 각국의 나라로 흩어져서 취재를 하기로 했는데 아시아권은 태국, 베트남, 한국, 일본, 중국을 갔어야 했거든요. 저는 한국에 몹시 가고 싶었습니다. 원래 한국 음식을 좋아하거든요. 런던에도 한국 음식점이 꽤 있는데 한번 방문한 뒤론 단골이 됐어요. 런던에 있는 한국 음식점은 아마도 다 다녀봤을 거라 자부하고 또 워낙 음식을 좋아해서 한국 음식을 만들어 보기도 할 정도이니 제가 가야 하지 않겠냐며 우겼는데 다들 자기가 한국에 가야 하는 이유가 하나쯤은 있더라고요. 결국 저희는 사다리 타기를 했습니다. 의견이 좁혀지지가 않았거든요. 저는 속으로 중국과 일본만 아니면 된다고 빌고 있었어요. 중국은 음식이 맛있다고는 하지만 위생을 생각하면 정말 가고 싶지 않았거든요. 다들 제 마음 이해하시죠? 일본 음식은 제 입맛에는 영 맞질 않았어요. 제가 회를 별로 안 좋아하기도 하고요. 일본 특유의 짭짤하고 단 느낌이 제게는 좀 맞지 않았습니다. 놀러 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기왕이면 맛있는 음식도 먹고 원하는 나라에 가면 좋잖아요. 사다리 타기 내내 빌었던 제 기도가 효험이 있었는지 제가 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제 맛집 투어를 함께 해주는 방송작가 친구도 함께 한국에 가게 되었어요. 들뜬 마음에 저희는 완전 신났죠. 자료조사를 하는 과정이 그렇게 깊을 수 있다는 건 이번에 처음 알았네요. 일을 하는 건데 일이 일같이 안 느껴지더라고요. 역시 뭐든 마음먹기 나름인 것 같아요. 아주 마음에 맞는 팀, 그리고 제가 원하던 나라, 맛있는 음식까지. 완벽한 이번 출장은 정말 환상적이었습니다. 어떤 내용을 담아갔는지 궁금해하실 테니 잠깐 소개해볼까요? 우선 한국의 치킨을 빼놓을 수 없죠. 프라이드 치킨, 양념치킨 등 다양한 치킨들을 제일 먼저 담았습니다. 맛의 종류가 다채롭고 브랜드별로 특색도 있어서 너무나 즐거웠어요. 게다가 이렇게 늦게까지 배달을 해주다니. 배달의 민족이란 말을 자료조사하다가 봤는데 정말 딱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닭 요리인 삼계탕도 소개했습니다. 사실 닭 한 마리가 진한 양념 없이 국물에 빠져있는 모습이 조금 생소하게 보일 수 있지만 여름에 한국인들이 꼭 먹는 보양식이라는 점에서 빼놓을 수 없었죠. 요새 한국 음식은 건강관리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특히 선호하거든요. 삼계탕이 세계인의 보양 음식으로 좀 더 알려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소개했는데 괜찮죠? 그리고 한정식도 빼놓을 수 없겠죠? 유럽인들에겐 생소한 한국의 반찬 문화와 넉넉한 인심을 즐기기엔 이것만한 게 없으니까요. 실제로 함께 경험했던 저희 카메라팀 막내는 그대로 한국에 눌러 앉고 싶다는 이야기를 여러 번 하더라고요. 갈비찜 하나만 있어도 밥을 먹겠는데 잡채와 게장까지 여기 나온 반찬이라는 모든 것들이 단일 메뉴 하나로서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나요. 한국 음식 하나하나의 색감이 너무나 다채로워서 영상미도 아주 탁월했습니다. 이걸 본 사람들이면 모두 한국 음식이 궁금해지고 꼭 먹어보고 싶지 않을까 하는 자화자찬을 절로 하게 되더군요. 그리고 길거리 음식도 취재를 했는데요. 호떡과 붕어빵, 떡볶이와 순대, 어묵을 소개했어요. 이 음식들은 무한정 먹을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떡볶이를 먹고 순대를 먹다가 매우면 어묵을 먹고 디저트로 호떡과 붕어빵을 먹었다가 다시 떡볶이와 순대로 가는 순서라면요. 이런 스트릿푸드도 단순하지 않고 한국의 상징인 매운맛을 즐길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한국의 매운 음식 외에도 호떡이나 붕어빵같이 너무나 매력적이고 달콤한 맛도 존재한다는 점을 보여줬는데 한국 음식이 맵다고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꼭 권해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은 해산물 요리였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바다와 인접해 있지 않지만 한국 국토 자체가 삼면이 바다이기에 이렇게 다채로운 해산물 요리를 즐길 수 있다는 걸 보여줬죠. 한국의 많은 생선구이집, 그리고 한정식에서의 조기구이 반찬부터 한국 전통 음식인 된장찌개에 넣는 바지락, 생선 조림들, 한식에서 쓰이는 멸치 육수를 보여줬는데요. 화려한 음식들도 있지만 우선 한식의 곳곳에 이렇게 해산물 재료들이 녹아있으며 깊은 맛을 내는 주재료라는 것, 그리고 해산물 요리가 일상적이고 조리법이 다채로운데 주식인 쌀밥과 굉장히 잘 어울리는 맛이라는 걸 알려주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유럽권 국가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기절하게 놀라는 굴 요리와 조개구이도 소개했죠. 아마 영국 사람들은 이 영상을 보면 침이 흐르는 걸 멈출 수 없을 거예요. 이렇게 맛있는 걸 한국인들만 먹고 살다니 한국인들은 매 끼니가 너무 행복할 것 같은데요. 아, 그리고 디저트가 어디 갔냐? 라고 하실 것 같은데 당연히 K디저트도 빼놓지 않았답니다. 커피 믹스와 한국인들이 사랑하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팥빙수를 영상에 담았죠. 영국 인스턴트 커피는 정말 맛이 없는데 한국 커피 믹스는 모든 영국인들이 꼭 한번 맛봤으면 하는 아이템입니다.
커피가루에 프림, 설탕이 먼저 섞여 있는 것이 좀 생소한 모양새이긴 하나 이 달콤함에 빠지면 아무도 못 벗어날 거예요. 그리고 K디저트의 활용점정은 팥빙수였어요. 추운 겨울인데도 팥빙수를 전문으로 파는 곳이 있어 신기했는데 안에 들어가서 더 놀랐죠. 종류가 엄청나게 많았는데 메론 빙수처럼 통메론을 이용한 빙수가 있는 등 일반적인 상상 이상의 빙수들을 보니 입이 절로 떡 벌어졌어요. 세계의 음식 문화가 아니라 한국의 음식 문화 하나만 가지고도 5편은 찍어낼 수 있을 정도로 분량이 점점 많아졌는데 직접 와서 보니 멈출 수가 없더라고요. 나중에 한국 음식 스페셜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매일같이 돌아다니다 보니 좋아하는 나라에서의 출장이긴 하지만 좀 지치더라고요. 한국의 길거리 모습도 담기 위해 저희가 택시를 이용하기보다는 가급적 도보로 걸어다니며 촬영을 했거든요. 호텔방에서 발바닥을 매일같이 주무르며 잠들곤 했는데 어느 날은 정말 피로가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몰려오는 날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건 좀 아니다 싶어 피로를 풀 좋은 방법이 없을까 고민을 하는데 저랑 한 방을 쓰는 작가 친구가 솔깃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찜질방에 가자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가서 코리안 스크럽을 받아보면 어떠냐고 하더라고요. 찜질방이 뭐야? 라고 물어보니 사우나 비슷한 거라고 하던데요. 솔직히 말해 별로 느끼지 않았습니다. 영국도 사우나가 있지만 야외에 그냥 창고 같은 곳이 덜렁 있고 밖에서 수영을 하다가 추워지면 마구 달려가서 몸을 녹이는 수준이거든요. 좋아하는 사람들은 좋아하는데 딱 한 번 가보고 저는 다시는 안 가요. 가끔 운동하는 곳에 작은 사우나가 있는 곳도 있는데 들어가 본 적은 없고요. 그 말을 하니 이 친구가 한국 시스템은 다르다며 우리는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고 피로를 풀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일본 온천이 떠올랐습니다. 사실 예전에 일본 여행을 가서 비싼 돈을 주고 온천을 갔었는데 정말 별로였거든요. 피부에 좋다고 해서 기대를 했는데 피부가 좋아지기는커녕 뾰루지가 났었고 온천 정식이라고 부르던 음식도 하나같이 맛이 없었어요. 보기는 예뻤는데 맛이 별로라 좀 어이가 없었죠. 제가 일본 온천 이야기를 꺼내며 별로 좋지 않은 기억이 있다고 하니 친구가 좀 고심하던데요. 열심히 외국인들이 사용하는 여행 사이트를 뒤지며 한국 찜질방의 후기를 찾더군요. 그러더니 웃으면서 이 댓글들을 좀 봐. 라며 제 눈앞에 들이밀었는데요. 아만다 사이프리드가 한국의 찜질방과 때밀이에 빠져 있다고 해서 꼭 한국에서 찜질방을 가보고 싶었어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분들에게 애도를 표합니다. 살면서 꼭 한 번은 가봐야 해요. 한국은 왜 이런 찜질방 문화를 전 세계로 수출하지 않는 거죠? 전 핀란드 사람인데요. 핀란드 사우나보다 한국의 찜질방이 한 수 위예요. 때밀이 후 먹었던 계란과 식혜 아이스 커피는 잊지 못하겠어요. 전 그동안 제대로 씻는 법을 몰랐네요. 한국에서 제대로 씻는 법을 알아갑니다. 고마워요, 한국. 한국의 찜질방에서 사우나를 하면 피부에 노폐물이 잘 떨어져 나가는 뭔가가 있는 건가? 그리고 음식이 맛있다고? 핀란드 사우나보다 좋다고? 아주 솔깃하더라고요. 작가 친구는 이미 이 찜질방 후기에 매료된 것 같았어요. 호텔방에서만 샤워를 해도 이렇게 얼굴과 머릿결이 보들보들한데 찜질방은 크고 목욕을 위한 전문 시설이니까 다른 장치가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후기를 보니 목욕과 사우나 모두 그냥 몸만 가면 되고 필요한 건 거기서 다 사서 쓸 수 있으며 무엇보다 맛있는 음식도 판다고 하니 우리가 안 가보면 후회할 거라며 열변을 토했습니다. 아까 아만다 사이프리드가 찜질방에 빠졌다는 댓글이 있어서 검색을 해봤는데요. 미국 LA 한인타운엔 찜질방이 있는데 때밀이를 경험해본 뒤론 한 달에 한두 번은 꼭 찜질방에 가서 때를 민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눈에 번쩍 뜨인 문장이 있었습니다. 아만다는 한국인들 피부 좋은 게 때를 밀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사실 한국 길거리에서든 음식점에서든 어디에서나 마주친 한국인들은 피부가 참 좋았어요. 어린 친구뿐만 아니라 연세가 좀 있는 분들도요. 서울에 와서 씻을 때마다 속으로 이런 물을 쓰니까 피부가 그렇게 좋지 라는 생각을 하며 나도 여기서 오래 살면 피부가 완전 맨질맨질 광이 날까? 라고 생각했는데 때밀이가 광채나는 피부의 비밀이라니 할리우드 연예인이 괜히 받을 리 없잖아요? 이런 건 해줘야죠. 당장 가자 코리안 스크럽 받으러. 호기롭게 찾아간 찜질방은 시작부터 놀라웠습니다. 아만다 기사에는 LA 한인타운 찜질방 사용료가 평일은 하나 7만원, 주말 9만원이라고 했는데요. 한국은 엄청나게 싸더라고요. 15,000원에 입장을 하는데 4층에 지하층까지 5개 층이 전부 다 찜질방 건물이었습니다. 뭔가 엄청난 기운이 느껴지는데 요금도 저렴하다니 이때부터 두근거리기 시작했죠. 대체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길래 이렇게 5층짜리 건물이 필요한 걸까? 옷과 라커룸 키를 받아들고 여자 탈의실로 간 저는 문화 충격에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엄청나게 큰 탈의실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거리낌 없이 나체로 웃고 떠들며 옷을 갈아입고 머리를 말리고 그냥 앉아서 쉬고 있었어요. 이렇게 모두가 나체로 쉬는 건가? 줬던 옷은 뭐지? 하고 얼떨떨해 있는데 외국인들이 머뭇거리는 걸 보니 관리자분으로 보이는 아주머니께서 저희 라커를 확인해 주시더라고요. 영국에서는 이렇게 많은 인원이 다 같이 라커룸에서 누드로 있는 건 본 적이 없어요. 샤워실을 이용해도 모두 칸막이가 있는 곳에서 최대한 몸을 보여주지 않고 나가고 헬스센터 같은 곳에서 라커룸을 이용하더라도 빨리빨리 갈아입고 나가지 이렇게 옷을 입고 있는 게 더 이상하게 느껴질 정도로 모두가 아무렇지 않게 누드 상태인 것은 정말 견딜 수 없이 이상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돌아갈까 했는데 친구가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 한국에서 해본 것 중 후회스러운 거 하나도 없었잖아. 일단 경험해보자. 이렇게 누드로 찜질방을 계속 쓰는 건 아니야. 목욕탕에 가서 몸을 불리고 세신을 받고 그리고 찜질방으로 이동하는 거거든. 날 믿어, 커스틴. 그래,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돌아가긴 아쉽지. 한국에서 취재하는 내내 한국인의 선택은 틀린 적이 없기에 한국을 믿고 저도 옷을 훌러덩 벗었습니다. 친구와 나란히 바라보는데 절로 웃음이 터지더라고요. 이 친구와 꽤 친하긴 하지만 이렇게 생닭 같은 상태로 서로를 바라본 적은 없었거든요. 한국의 여성들과 함께 단체 나체쇼를 하는 기분으로 목욕탕에 입장했습니다. 뿌옇게 수증기가 가득한 곳에 모두 왁자지껄하고 유쾌한 얼굴로 목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한켠에 있는 하얀 베드를 보았습니다. 우리 저기에서 세신을 받는 거지? 아만다 사이프리드가 푹 빠졌다는 때밀이를 곧 경험하게 된다니 떨리더군요. 안내받기로는 목욕탕에서 푹 몸을 불려야 한다고 해서 최대한 숨을 크게 쉬며 푹 담그고 있었습니다. 아, 그런데 쉽지 않았어요. 영국에 있는 사우나도 이렇게 뜨겁지 않은데 한국의 목욕탕과 사우나는 엄청난 온도더군요. 이런 숨막힘을 견뎌야 피부가 좋아지나? 한국 사람들 정말 강하구나 란 생각만 가득했습니다. 인내의 시간이 지나고 저와 친구는 수줍게 세신사분 앞에 섰습니다. 뭔가 저절로 겸손해지더라고요. 이렇게 완전히 벗고 침대에 누워본 적이 언제더라? 하지만 머뭇거림도 잠시 세신사분이 유쾌하게 오케이, 스타트를 외치셨고 제가 예스라고 다 외치기도 전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물을 끼얹고 비누칠을 알맞게 하고 양손을 호쾌하게 이용해서 온몸 구석구석을 쓱싹쓱싹 밀어주는데 민망함은 온데간데 없고 어느샌가 즐기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좀 민망하지만 제가 그동안 제대로 씻고 살아온 게 맞는지 자아성찰의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맹세컨대 전 절대 더럽지 않아요. 스파나 일반 목욕 제품들을 이용해 스크럽은 꾸준히 해왔는데 말이죠. 한국에서의 때밀이는 차원이 다른 신세계였어요. 옆 침대에 자리한 친구도 지금 충격을 받고 있겠지 싶어 말을 걸어보고 싶었는데 말을 걸 틈은 없었어요. 하지만 말하지 않아도 알겠더군요. 연신 읍스 읍스만 하는데 누가 들어도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탄사였으니까요. 그리고 사실 친구를 살필 겨를이 없었습니다. 저는 세신사님의 가이드에 따라 옆으로, 앞으로, 뒤로 몸을 뒤집어야 했으니까요. 빠른 손, 알맞은 강도, 그리고 절도 있는 동작과 신속함. 자신의 실력에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괜찮냐, 시원하냐 등의 컨디션 체크 따위는 하지 않는 거침없는 질주는 생소했지만 정말 매력적이었어요. 분명 이 목욕탕 안은 더운데 정말 시원했습니다. 머리를 감겨주시는 것까지 정말 완벽했죠. 그 어떤 5성급 호텔의 스파보다 더 나은 환상적인 두피 마사지였습니다. 그리고 다 끝났다며 제 등을 가볍게 찰싹 터치해주시는 것으로 코리안 스크럼, 아니 목욕탕에서의 종합 예술이 마무리되었죠. 친구와 저는 말없이 목욕탕 문을 밀고 나온 뒤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엄지손가락을 올렸어요. 야, 이건 정말 끝내준다. 한국에서 한 경험 중 가장 판타스틱해. 전 세계에서 탑이야 여긴. 보통 스파라고 하면 오일을 바르고 마사지를 한다거나 스크럽을 한다고 해도 제품을 이용한 마사지에 가까운데 이건 한 번도 경험한 적 없는 스크럽이었어요. 살이 어찌나 보드라워졌는지 이래서 할리우드 여배우가 빠졌구나 싶었습니다. 친구는 하나 더 남았다며 지체할 시간이 없다고 했어요. 한국인들처럼 부드러워졌으니 이젠 찜질방 문화를 즐겨야 한다고요. 찜질방 안에서 입어야 한다는 옷을 입고 또 다른 탐험을 하러 나섰습니다. 놀이동산이 건물 안에 들어와 있네. 우리 뭘 해야 하는 거야? 정말 엄청났습니다. 따뜻한 방이든 시원한 곳이든 다들 편히 누워있고 간식을 먹는데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편안한 모습이었어요. 저에게 사실 바닥에 이렇게 누워있는 건 너무 어색했어요. 영국은 그냥 신발을 신고 집 안에서도 돌아다니거든요. 뭐 가풍에 따라 다른데 안에서 실내용 슬리퍼를 신는다고 해도 장을 봤는데 무거우면 일단 외출용 신발을 신고 집 안에 들어가 짐을 내려놓고 다시 슬리퍼를 갈아 신곤 해요. 한국 분들은 경악하실 텐데
그냥 저희는 평생을 그러고 살아서 그게 가장 일반적이거든요. 집에 바닥이 더러워 누워본 적이 없는 저희는 또다시 어색함에 멈칫거렸는데 우선 조심스럽게 엉덩이를 대보았습니다. 영국과는 다른 아주 깨끗함, 그리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바닥의 따뜻함. 아주 좋았어요. 주위를 둘러보니 아이들을 위한 오락기계도 있고 매점과 식당도 있었어요. 역시 한국인들은 다르다니까요. 이 안에서 모든 걸 해결하게 해준 편리성이라니. 게다가 친구 말대로 먹거리도 풍부했죠. 식당에서는 삼겹살을 팔고 숯가마에 고구마 감자도 구워 먹을 수 있었어요. 제 코를 찌른 건 고구마 냄새였습니다. 처음엔 누가 설탕을 많이 넣어 빵을 구워내는 줄 알았어요. 한국인들이라면 찜질방 안에 빵집이 있다 해도 놀랄 건 아니니까요. 그런데 물어보니 고구마라는 거예요. 고구마가 이런 단냄새가 풍긴다고? 영국의 고구마는 찌면 물이 줄줄 흘러요. 속살은 귤색에 가까운 주황색인데 맛이 거의 없습니다. 한국은 어떤 마법을 쓰길래 이렇게 단내가 날까 싶어서 어떤 양념을 하냐고 물어봤어요. 꿀에 재든가 설탕을 잔뜩 뿌리거나 했을 거란 생각이었죠. 그런데 아주머니께서 막 웃더니 그냥 굽는다는 거예요. 궁금해서 군고구마를 주문했는데 정말 그냥 고구마를 호일에 싸서 넣어주시더라고요. 다 익기까지 설레는 얼굴로 쪼그리고 앉아 있었는데 저희가 외국인인 걸 보시고 옆에 아주머니께서 도와주셨어요. 그리고 계란과 식혜를 같이 먹는 게 좋을 거라고 조언도 주셨죠. 친절하기도 하시지. 저희는 아주머니의 조언대로 매점에 가서 계란과 식혜를 샀어요. 돌아가니 다 익었다며 고구마를 주셨는데 달콤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육성으로 우아 소리가 절로 나오더군요. 속살이 노랗게 황금색인데 색부터 달랐어요. 맛보고는 기절을 해버렸죠. 계란의 탱글함과 식혜의 조화도 끝내줬고요. 이걸 영상으로 못 담아간다면 말도 안 되지 않나요? 저의 강력한 주장으로 저희 다큐팀은 한국을 떠나기 전 한국 찜질방에서의 음식까지 담아갈 수 있었습니다. 아주 뿌듯한 마음으로 귀국을 했는데 지금은 다시 새신을 받고 싶어서 미치겠어요. 영국에도 하루빨리 한국식 찜질방, 목욕탕이 들어왔으면 좋겠네요. 혹시 있는데 제가 못 찾는 거라면 알려주시겠어요? 지금은 씻어도 씻은 것 같지가 않네요. 한국은 일본에 비하면 한참 발전해야 하는 나라 아닌가요? 굳이 한국에 갈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여기 일본의 한 세미나장. 미모의 미국 여교수가 한국은 아직 개발도상국이고 일본을 한참 배워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옆에서 일본 교수는 만족스러운 웃음을 짓고 있습니다. 그러나 잠시 후 이 미국 교수는 엄청난 충격에 휩싸이게 되는데요. 대체 무슨 일일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UCLA 경영대학원에서 교수로 일하고 있는 제니퍼 스미스입니다. 오늘은 제가 최근에 겪었던 일을 여러분께 들려드리려고 해요. 태어나 처음으로 한국에 갔다 오고 제 생각과 앞으로의 연구 방향성에 있어 엄청난 변화가 있었거든요. 얼마 전 저는 일본에서 열린 아시아 관광 활성화 전략 세미나에 참석하게 되었어요. 사실 아시아 관광 시장에는 그다지 관심이 없었는데 학과장님의 부탁을 뿌리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아시아권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국가인 일본 위주로 자료를 준비해 갔어요. 세미나장에 도착해서 발표 자료를 준비하고 있는데 일본 도쿄대학교에서 온 토시히로 나카무라 교수가 다가오더라고요. 미국에서 이미 만나본 적이 있는 분이라 반갑게 이야기를 나눴죠. 그런데 나카무라 교수가 갑자기 한국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그는 일본 내 한국어 안내판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다수의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는 한국어를 사용해 안내판을 세우는 것에 불만을 표하더라고요. 영어면 몰라. 한국은 아직 개발도상국 수준이어서 일본이 특별히 배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였어요. 순간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의 의견에 동조하는 척했죠. 사실 저도 한국에 대해 잘 몰랐고 선진국인 일본에 비하면 한국은 좀 낙후되었을 거라고 막연히 생각했거든요. 제 차례가 되어 발표를 시작했어요. 저는 아시아 국가들의 관광산업 현황을 분석하면서 자연스럽게 한국 이야기를 꺼냈죠. 그리고 아시아 국가들이 안내판을 설치할 때에는 영어나 중국어 위주가 좋겠다고 했어요. 일본은 한국어 표지판이 있다는데 이건 다수의 사용자를 배려하지 못한 것이라며 이야기를 이어갔죠. 앞에서는 나카무라 교수가 만족스럽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청중석에서 날카로운 지적이 나왔어요. 한국관광공사에서 온 김민식 차장이었죠. 그는 제 주장이 편견에 가득 차 있다며 반박했어요. 그리고 한국의 관광 인프라가 발전을 해서 외국인 관광객들도 많이 찾고 또 한국의 경제 성장에 따라 한국인들도 외국에 많이 나가기 때문에 한국어 안내판들이 꼭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의 말에 동요하지 않으려 애썼어요. 한국의 외국인 관광객이 얼마나 오겠어?
게다가 한국인들이 외국에 나간다 한들 얼마나 소비를 하겠어? 라며 따져 물었죠. 하지만 김 차장은 제 질문에 구체적인 데이터로 답했어요. 믿기지 않았지만 그가 제시한 근거들은 납득할 만했어요. 스미스 교수님, 한국을 개발도상국 취급하시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최근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 수가 크게 늘고 있고 이들의 만족도 역시 매우 높습니다. 물론 아직 부족한 점이 있지만 빠르게 개선되고 있죠. 김 차장의 말에 저는 살짝 당황했어요. 하지만 이내 반박하고 나섰죠. 김 차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 관광객이 늘고 있다지만 이들이 진정 한국의 매력을 느껴서 온 걸까요? 아니면 일본이나 중국보다 물가가 저렴해서 온 건 아닐까요? 한국 관광 인프라가 충분히 경쟁력 있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교수님, 한국은 이미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한류 콘텐츠나 의료관광 등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추고 있죠. 방문한 관광객들도 이런 매력에 이끌린 겁니다. 물가 때문에 온 게 아니에요. 김 차장의 날카로운 반박에 나카무라 교수는 당황한 눈치였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거들었죠. 양적 성장을 넘어 질적 성장으로 전환해야 하는 건 한일 양국 모두의 과제인 것 같네요. 그런데 김 차장님, 한국 정부와 기업이 과연 그 정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나요? 저는 김 차장이 이 질문에 명쾌한 답변을 내놓기 힘들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갔죠. 네, 한국 정부는 관광산업 육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한국관광공사를 중심으로 한국 관광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펼치고 있죠. 기업들도 관광상품 개발과 서비스 혁신에 박차를 가하는 중입니다. 삼성, 현대 같은 대기업뿐 아니라 스타트업, 소상공인 등 관광산업 전반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있어요. 토시히로 교수와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김 차장이 제시한 사례들은 구체적이면서도 설득력이 있었거든요. 그가 열변을 토하는 동안 저는 왠지 모를 열등감에 휩싸였어요. 말싸움에서 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더군요. 하지만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었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한국 관광 경쟁력의 취약점을 꼬집어 보기로 했죠. 김 차장님, 아무리 정부와 기업이 노력한다지만 아직 한국은 관광 인프라 면에서 일본에 한참 못 미칩니다. 서울 시내 호텔만 해도 객실이 크게 부족하고 외국어 서비스는 미흡하잖아요. 이런 상황인데 한국을 선진 관광국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그러자 김 차장은 오히려 웃음을 지었어요. 마치 제 말을 기다렸다는 듯이 말이죠. 교수님, 지적해주신 부분은 저희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선을 위해 정책적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어요. 특급 호텔 신축이 활발하고 관광 전문 인력 양성에도 힘쓰는 중이죠. 영어, 일본어, 중국어에 능통한 관광 가이드가 크게 늘었고요. 이제 와서 보면 한국의 약점이라던 것들이 오히려 성장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동기부여가 되니까요. 김 차장의 자신감 어린 답변에 저는 속으로 혀를 내둘렀어요. 그의 논리에 더는 틈을 낼 수가 없었거든요. 반박할 수 있는 카드를 다 써버린 느낌이랄까요. 결국 토론은 김 차장의 완승으로 끝났어요. 하지만 저는 속으로 뜨끔했죠. 내가 한국 관광의 현주소를 얼마나 오판하고 있었는지 깨달았거든요. 통계와 자료, 생생한 목소리로 무장한 김 차장 앞에서 편견으로 무장한 제 주장은 송두리째 흔들렸어요. 토론이 끝나고 김 차장은 다시 한번 한국행을 제안했어요. 직접 보고 겪어봐야 한국에 대한 오해가 풀릴 거라면서 말이죠. 그 순간만 해도 저는 고민했어요. 하지만 직접 보고 확인하지 않고는 제 편견을 깰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이 한국행을 수락한 게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된 것 같아요. 한국행은 제게 있어 일종의 깨달음의 여정이었으니까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순간 저는 깜짝 놀랐어요. 광활하고 현대적인 공항시설에 감탄이 절로 나오더군요. 입국 심사대를 지나는 동안 공항 직원들의 친절한 응대도 인상 깊었죠. 김 차장의 안내를 받아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역으로 향했어요. 좌석이 넓고 쾌적해서 피로를 싹 잊을 수 있었죠. 서울역에 도착해 지하철로 갈아탔는데 역시 놀라움의 연속이었어요. 에스컬레이터와 엘리베이터는 물론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블록과 안내 서비스까지. 마치 모든 사람을 배려한 듯한 시설에 감동했답니다. 우리가 묵을 호텔에 체크인하고 로비에서 쉬고 있는데 호텔 매니저가 다가와 말을 걸더라고요. 외국인 투숙객이 많은지 영어로 능숙하게 필요한 것들을 체크하고 도움을 주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일본 호텔에서는 경험해보지 못한 서비스라 적잖이 놀랐죠. 다음날 김 차장의 제안으로 경복궁을 관광했어요. 웅장한 고궁 건축물을 보노라니 절로 감탄이 나오더라고요. 화려한 단청과 단아한 선, 자연과의 조화까지. 동양 건축미의 진수를 느낄 수 있었죠. 경복궁 안내원의 설명도 인상 깊었는데요.
한국사는 물론 건축 양식, 궁중 문화까지 해박한 지식을 쏟아내는 거예요. 궁금한 걸 물어보면 친절하고 자세히 알려주시고요. 점심으로 광장시장의 먹거리를 맛봤어요. 김 차장이 이것저것 시켜주는데 하나같이 맛있더라고요. 떡볶이, 순대, 만두 같은 길거리 음식부터 갈비찜, 해물탕 같은 한국 전통 음식까지. 매콤 달콤 짭짤한 한국 음식의 매력에 흠뻑 빠졌죠. 사장님들의 인심도 후했는데요. 음식을 많이 드시라며 서비스로 곁들여 주시는 거예요. 오후에는 김 차장이 삼성동 코엑스몰로 안내했어요. 지하에 있는 쇼핑몰이라곤 하지만 그 규모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백화점, 면세점, 영화관, 아쿠아리움, 서점, 식당 가등 없는 게 없었죠. 한 곳에서 쇼핑과 엔터테인먼트를 동시에 즐길 수 있다니 놀라울 따름이었어요. 매장 직원들도 외국인 손님 응대에 익숙해 보였고요. 김 차장의 배려로 저녁에는 한강 유람선에 올랐어요. 선상에서 바라본 서울 야경은 정말 환상적이었어요. 강변을 수놓은 고층 빌딩들, 밝게 빛나는 다리와 공원들. 야경 투어가 있다는 걸 처음 알았는데 서울만의 색다른 매력을 느낄 수 있었죠. 호텔로 돌아오는 길 토시히로 교수가 중얼거렸어요. 서울이 이토록 아름답고 활기차다니. 정말 몰랐던 모습이야. 저 역시 하루 종일 받은 감동과 충격을 떠올리며 고개를 끄덕였죠.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광경들이었으니까요. 다음 날은 KTX를 타고 부산으로 향했어요. 김 차장이 한국의 2대 도시이자 대표 항구도시라며 꼭 가보라고 추천하더라고요. KTX에 올라 창밖으로 펼쳐지는 한국의 산하를 감상하는데 토시히로 교수가 감탄했어요. 야, 제니퍼. 저 산세 좀 봐. 정말 아름답지 않아? 마치 한 폭의 동양화 같아. 부산에 도착해서는 해운대 해수욕장부터 갔는데 에메랄드빛 바다와 하얀 백사장이 저희를 맞이했어요. 갈매기들이 유유히 비행하고 파도 소리가 귓가에 울려 퍼지는 광경이 평화롭더라고요. 저는 한국에도 이런 휴양지가 있다는 걸 처음 알게 됐죠. 오후에는 감천문화마을로 이동했어요. 과거 부산의 대표 달동네였던 곳이 재생 프로젝트를 통해 예술마을로 탈바꿈했다고 해요. 알록달록 색색의 집들과 벽화 곳곳에 자리한 갤러리와 공방. 마을 전체가 거대한 미술관 같았죠. 김 차장은 주민들이 주도한 도시재생의 성공 사례라며 자랑스러워했어요. 마지막 날에는 경주로 가서 역사유적지를 둘러봤어요. 불국사, 석굴암, 첨성대 등 신라 천년의 순결을 느낄 수 있는 곳들이었죠. 가이드의 설명을 들으며 한국의 찬란했던 고대사를 엿볼 수 있었어요. 토시히로 교수는 일본 사찰과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얘기하면서 감탄을 아끼지 않더라고요. 경주를 둘러보고 김 차장이 우리를 불국사 인근의 한 식당으로 안내했어요. 한정식이라면서 정갈하게 차려진 음식들을 설명해 주는데 입맛을 다시는 게 따로 없었죠. 식사를 하면서 김 차장이 물었어요. 한국에 대한 인상이 조금은 달라지셨나요? 저는 밥을 한 숟갈 뜨고 감사의 마음을 담아 말했죠. 김 차장님, 3박 4일 동안 정말 값진 경험을 했어요. 제 편견이 얼마나 근거 없고 어리석은 것이었는지 깨달았고 한국의 아름다움과 역동성에 흠뻑 매료되었죠. 이 자리를 빌려 그간의 오해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김 차장은 어깨를 으쓱하며 웃었어요. 괜찮아요. 이제라도 한국에 대해 바르게 안 것만으로도 저는 기쁩니다. 앞으로도 한국과 좋은 인연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토시히로 교수 역시 고개를 끄덕이며 화답했죠. 공항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저는 지난 나날을 되새겨봤어요. 불과 나흘 만에 한나라에 대한 제 인식이 이토록 송두리째 뒤바뀌다니. 경이로운 경험이었죠. 그동안 편견에 사로잡혀 놓쳤던 것들이 너무나 아쉬웠고 앞으로는 좀 더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려 다짐했답니다. 저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풍경을 눈에 담으며 생각했죠. 한국에 대해 참 많이 몰랐구나. 하지만 이제부터라도 이 나라가 가진 매력과 저력을 세계에 알리는 데 앞장서야겠다고요. 김민식 차장과의 만남 그리고 한국에서의 나날이 저에겐 커다란 깨달음이자 전환점이 되었답니다. 이렇게 짧은 일정을 마무리하려고 하니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을 좀 더 알고 싶었어요. 한국의 IT 기술 발전상도 확인해보면 좋을 것이라는 미국인들의 추천이 많았습니다. 검색 끝에 판교 테크노밸리를 찾았어요. 실리콘밸리를 연상케 하는 첨단 기술의 메카라고 하더라고요. 김 차장님에게 신뢰를 무릅쓰고 판교도 가보면 안 되겠냐고 했죠. 친절한 김 차장님은 흔쾌히 허락을 해주었습니다. 차에서 내려 테크노밸리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미래도시에 온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유리창으로 둘러싸인 고층 건물들, 녹지와 조화를 이룬 환경 친화적 설계까지. 마치 영화 속 미래도시를 연상케 했죠. 우리가 향한 곳은 카카오 본사였어요. 한국의 대표 메신저 앱 카카오톡을 만든 IT 공룡이죠.
로비에 들어서자 앱 속 캐릭터 조형물들이 방문객을 반기더라고요. 밝고 경쾌한 분위기가 인상적이었죠. 회의실에 들어가니 카카오의 첨단 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부스들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VR 기기를 착용하고 가상현실을 체험하는가 하면 증강현실 게임도 즐겨봤죠. 특히 카카오 미니라는 AI 스피커가 신기했는데요. 말을 걸면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가면서 정보를 찾아주더라고요. 마치 영화 그녀의 사만다를 연상케 했죠. 김 차장의 설명에 따르면 카카오는 단순한 메신저 앱을 넘어 모바일 결제, 금융, 콘텐츠 사업 등으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고 해요. 카카오톡 하나로 택시를 부르고 음식을 주문하고 쇼핑까지 할 수 있으니 놀라울 따름이었죠. 다음으로 방문한 곳은 네이버 본사였어요. 한국의 대표 포털 사이트를 운영하는 IT 대기업이죠. 녹음이 우거진 사옥 앞마당에 들어서자 마치 공원에 온 듯한 평온함이 밀려왔어요. 로비 한편에는 거대한 책장과 서점이 있어서 독특한 느낌을 주더라고요. 회의실에 모인 네이버 관계자들은 자율주행차, 로봇, 인공지능 등 미래 기술에 대한 비전을 열정적으로 설명했어요. 특히 파파고라는 AI 통번역 앱이 인상 깊었는데요. 50여 개 언어를 실시간으로 번역해준다니 놀라울 따름이었죠. 저는 파파고 앱으로 한국어로 말을 걸어봤는데 영어로 술술 통역되는 게 마치 마법 같았어요. 토시히로 교수도 연신 놀라워하며 말했죠. 이런 기술이 현실화될 줄은 몰랐어. 언어의 장벽이 사라지는 날이 멀지 않았군. 저 역시 가까운 미래의 세계인들이 파파고 덕분에 자유롭게 소통하게 될 것만 같았어요. 오후에는 김 차장의 안내로 스타트업 캠퍼스를 찾았어요. 역동적이고 창의적인 한국의 스타트업 씬을 느껴보고 싶었거든요. 캠퍼스에 들어서니 젊은 개발자들과 창업가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공유 오피스, 코워킹 스페이스, 휴게실 등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분위기가 인상적이었죠. 우연히 만난 한 스타트업 대표는 20대 초반의 젊은 청년이었는데요. 대학교 재학 중 창업에 도전해 인공지능 기반의 의료 솔루션을 개발했다고 해요. 김 차장의 통역에 따르면 정부와 대기업, 투자자들의 적극적인 지원 덕분에 아이디어를 사업화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젊은 창업가의 열정에 깊은 감명을 받은 토시히로 교수가 말했어요. 한국의 미래가 밝구나. 이런 젊은이들이 세상을 바꿔나갈 테니 말이야. 저 역시 스타트업 캠퍼스를 거닐며 한국 미래의 희망을 엿본 기분이었죠. 김 차장은 우리에게 판교가 한국의 실리콘밸리로 불리는 이유를 실감했으리라 말했어요. 그의 말맞다나 첨단 기술과 창의성, 젊은 패기가 융합된 판교의 모습은 충격 그 자체였죠. 혁신을 향한 한국인들의 열정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답니다. 숙소로 돌아오는 길, 저는 김 차장에게 솔직한 심정을 털어놨어요. 판교에서 본 것들이 정말 놀라웠어요. 한국이 IT 강국이라는 걸 실감했죠. 실리콘밸리 못지않은 경쟁력을 갖췄더라고요. 김 차장은 겸손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아직 갈 길이 멀어요. 그래도 세계가 주목할 만한 혁신을 만들어낼 날이 곧 올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불과 며칠 전만 해도 한국을 IT 후발주자쯤으로 생각했는데 이제는 선도국으로서의 면모를 똑똑히 봤으니까요. 미래를 혁신하는 기술, 그 중심에 당당히 선 한국. 새삼 존경심이 들었답니다. 호텔방으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니 판교 테크노밸리의 야경이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어요. 저는 그 빛을 보며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죠. 이곳이 바로 내일의 세계를 밝힐 희망의 등불이구나라고요. 한국에서의 나날은 제게 잊지 못할 깨달음을 안겨주었답니다. 한국에서의 짧지만 강렬했던 나날들이 저에게 커다란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그동안 편견과 무지에 사로잡혀 한국을 바라봤던 제 자신이 부끄러웠죠. 이제 그런 잘못된 시선을 버리고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한국과 마주할 때가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뒤 저는 UCLA에서 문화적 다양성의 이해라는 새로운 강좌를 개설했어요. 한국에서의 경험을 학생들과 공유하고 문화 간 소통의 중요성을 가르치고 싶었거든요.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글로벌 리더를 양성하는 게 제 목표예요. 강의실에서 저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했죠. 여러분, 저는 최근에 한국에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정말 소중한 깨달음을 얻었죠. 바로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포용하는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절실히 느꼈습니다. 다름을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는 성장할 수 있어요. 학생들은 눈을 반짝이며 한국에서의 제 경험담에 귀를 기울였어요. 진솔한 경험을 나누는 게 학생들의 마음을 열 수 있다는 걸 깨달았죠. 앞으로도 한국에서 배운 교훈을 강단에서 학생들과 공유할 생각이에요. 강의를 마치고 연구실로 돌아오니 반가운 메일 한 통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바로 김민식 차장에게서 온 메일이었죠.
내용인즉 한국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미 문화교류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면 어떻겠냐는 제안이에요. 한국의 학생들과 UCLA 학생들이 서로 방문하며 교류하는 거죠. 반가운 마음에 벅차올라 그 자리에서 답장을 썼어요. 김 차장님 정말 멋진 제안이에요. 당장 우리 대학 차원에서 프로그램을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런 교류야말로 양국 간 우호 증진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꼭 성사시켜보죠. 며칠 후 연구실로 놀라운 소식이 날아들었어요. 제가 한국 여행 후 쓴 에세이가 UCLA 공식 블로그에 실린 거예요. 편견을 깨고 문화적 다양성의 가치를 깨달은 경험담을 담은 글이었죠. 학교 측에서는 이 글을 본 많은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공감과 감동을 표했다며 앞으로도 이런 글을 기고해달라고 하더군요. 덕분에 캠퍼스에서 저는 유명 인사가 되어버렸어요. 한국에서 겪은 에피소드로 인사치레를 대신하게 됐죠. 한 학생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교수님 덕분에 한국이 보고 싶어졌어요. 방학 때 꼭 가보려고요. 그 말을 들으니 뿌듯함이 밀려왔어요. 학기 말 토시히로 교수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일본에서 한국학 세미나를 열 테니 발표자로 초청하고 싶다는 거예요. 주제는 새로운 한국을 만나다였죠. 주저없이 수락의 뜻을 밝혔어요. 이런 자리야말로 제가 한국에서 얻은 통찰을 나눌 절호의 기회잖아요. 세미나장에 도착해보니 각국에서 온 한국 전문가들로 북적였어요. 저는 단상에 올라 한국에서의 배움과 깨달음을 진솔하게 털어놨죠. 강연이 끝나자 청중들은 기립박수를 보내주었어요. 많은 이들이 제 발표에 공감했다며 따뜻한 악수를 건네왔죠. 토시히로 교수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제니퍼 참으로 훌륭한 발표였어요. 당신의 경험이 한국 학계에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었죠. 돌이켜보면 한국에서 얻은 깨달음이 저 자신은 물론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더라고요. 한국에서 돌아온 지도 어느덧 1년이 흘렀네요. 제 삶의 이정표가 된 소중한 경험이었죠. 지금도 책상 위에는 김민식 차장이 선물해준 전통 놀이개가 걸려 있답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면 그 놀이개를 바라보며 한국에서의 나날을 되새겨요. 그러면 어김없이 마음이 다잡히곤 하죠. 앞으로도 한국과의 인연을 소중히 간직할 생각이에요. 그 인연이 한미 양국은 물론 전 세계인들에게 문화적 다양성의 가치를 일깨우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요. 한국이 가진 역동성과 잠재력, 그리고 포용의 정신을 널리 알리는데 제 역할이 있다면 더 바랄 나위 없겠죠. 이제 저에게 한국은 가깝고도 먼 나라가 아니에요.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스승이자 평생 함께할 동반자와도 같죠. 앞으로 펼쳐질 한국과의 동행이 벌써부터 설레고 기대돼요. 한국에서의 추억을 가슴에 품고 오늘도 힘차게 하루를 시작해봅니다. 이 사연을 들어주신 한국분들도 모두 행복하고 힘찬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다큐멘터리 제작을 위해 한국을 찾은 영국 PD의 사연, 그리고 한국이 개발도상국이라고 알았던 미국 교수의 사연을 전달해드렸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계속해서 좋은 사연을 소개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이상 감동저장소였습니다.